나는 내 두 손으로 사기꾼에게 5억을 갖다 바친 할머니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마 나를 보고 혀를 찰 것이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꼴을 당해. 뉴스를 그렇게 봐도 정신을 못 차리네. 아마 내 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나 스스로도 내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정자야, 너는 왜 그렇게 멍청했냐? 왜 그렇게까지 외롭고 바보같이 굴었냐? 내 이름은 김정자, 72이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 3층에 혼자 산다. 남편은 몇 해 전에 암으로 먼저 갔고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을 꾸려 시 외곽과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다. 아이들도 나름대로 사느라 바쁘니 한 달에 한 번 목소리만 들으면 다행인 형편이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조금 설렜다. 누구 밥 차려줄 필요도 없고 TV 리모컨도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도 몇 달 가니까 금세 낡은 슬리퍼처럼 느껴졌다. 밥을 해서 혼자 먹고 나면 싱크대에 놓인 그릇 2개가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런 내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났다. 이름은 박진수라고 했다. 35살, 길게 봐야 40이 안 돼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다. 처음 본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다.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며 회장이 종이를 흔들었다. 이번에 시에서 어르신 재무상담 무료로 해준대요. 사기 예방 교육도 같이 한다네.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 이름 적고 가요. 그날 나는 심심하기도 하고 사기 예방이라니 괜찮겠다 싶어서 신청서를 적었다. 며칠 뒤 구청 강당 같은 곳에서 시니어 행복재무 아카데미라는 거창한 이름의 교육이 열렸다. 현수막에는 시 로고랑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붙어 있었고 사회복지과 사람도 둘이나 와서 인사를 했다. 그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박진수였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히는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다. 저희 해맑은 동행센터는요, 어르신들이 평생 모아오신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들한테 부담 주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소개하며 PPT를 넘겼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저축성 보험. 이런 거 잘못 걸리시면 순식간에 수천만 원, 수억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막아드리려고 온 겁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다. 할머니들에게 어려운 말은 풀어 앉혀서 설명해주고 질문에도 귀찮아하지 않고 답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디에 돈을 넣어야 안전한 거예요? 뒤에서 한 할머니가 묻자 박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일단 어르신 댁 형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나서 알려드려야죠. 남들 다 한다고 좋다는 상품에 덜컥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한 분 한 분 맞춤 처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처음 불렀던 호칭은 할머니가 아니라 선생님이었다. 김정자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재무 설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금 아끼는 방법도 있고 혹시라도 요양병원 가시게 됐을 때 자녀분들 부담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찌르르 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회사 다니던 시절 나를 그렇게 불러주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 이후로는 다들 나를 어머니, 어르신, 할머님이라고만 불렀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그날 교육 자료를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며 나는 괜히 마음이 뿌듯했다. 나도 아직 멀쩡하다. 내 돈 내가 알아서 지키고 운용도 해본다. 그런 어정쩡한 자존심 같은 게 올라왔다. 일주일 뒤 박진수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직접 만든다는 말차 라테를 테이크아웃 컵에 들고 와서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어와도 될까요?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젊은 사람이 예의가 참 바르네 싶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니 그가 메모지를 꺼냈다. 우선 선생님,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통장에 모아두신 예금이 있죠? 자녀분들 도움은 얼마나 받고 계세요? 나는 처음에는 좀 멋쩍었지만 그래도 하나둘 이야기했다.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 일부를 예금으로 쪼개 넣어두고 시골에 팔지 않고 남겨둔 작은 땅이 하나 있다고. 그 땅은 딸 시집갈 때 보태주려고 남겨둔 거라고. 박진수는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중간에 아, 그러셨구나. 선생님이 참 알뜰하게 살아오셨네요 하고 맞장구를 쳐줬다. 몇 번이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런 말도 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선생님은 지금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묵혀두셔서 문제예요. 이 돈이 선생님께 월세처럼 꾸준히 들어와야 하는데 은행 이자로는 택도 없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치매 오시거나 쓰러지시면 자녀분들이 의료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한숨이 나왔다. 남편이 쓰러져 병원 신세 질 때 병원비 걱정으로 밤마다 잠이 안 오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아들이 카드론까지 땡겨와 빚을 갚아 나갈 때의 미안함도.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어르신들 자산을 요양연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땅이나 예금을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저희 재단 이름으로 안전하게 맡겨두시면 그 대신 매달 정해진 생활비가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분들이 상속세 걱정도 덜고요. 재단이라는 말, 요양연금이라는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다. 무엇보다도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이라는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계산해 보인 적이 있었지. 마트 계산대에서 손님들 물건 찍어주면서 그 순간 나는 좀 웃기게도 내가 아직도 사회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이상한 체면을 세웠다. 그렇게 박진수는 몇 달 동안 우리 동네 할머니들 사이를 들락날락했다. 경로당에서 반찬 봉사도 하고 병원 다녀오는 길에 택시비 대신 버스를 같이 타고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기 힘든 할머니들 집에는 무선 청소기까지 사 들고 와서 먼지를 밀어줬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기 드물게 착하네. 경로당 할머니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어느새 그는 박 팀장님이 아니라 우리 진수가 되어 있었다. 내 생일날에는 카카오톡으로 꽃다발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우리 같이 오래 갑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괜히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 놈은 카톡 읽고도 답도 잘 안 하면서 남의 자식이 더 살갑네 싶은 마음이 툭 튀어나왔다. 그렇게 신뢰가 쌓인 어느 날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시에서 어르신 요양공동주택 프로젝트라는 게 준비 중입니다. 아직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 센터가 위탁을 맡아서 선착순 몇 분만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며 깨끗한 족감도를 보여줬다. 푸른 잔디와 작은 텃밭, 휠체어도 지나갈 수 있는 넓은 복도, 공동식당. 여기에 초기 출자금 형식으로 자산을 조금만 넣어두시면 선생님 오셔서 평생 무료로 사시는 거고 혹시 입주 안 하시더라도 매달 배당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분들이 이걸 상속받게 되면 장기요양시설 지분을 물려받는 셈이라서요. 그의 설명은 매끄러웠다. 이미 몇 분은 서류를 접수했다며 다른 할머니들의 이름을 슬쩍 언급하기도 했다. 박 할머님은 이미 1억 넣으셨고 이 어르신은 8천 정도, 선생님은 땅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2억 이상 가능하세요. 2억이라는 말에 나는 움찔했다. 내 평생 만져본 최고 금액. 남편이 숨 거두기 전에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자식들 다 챙겨주지 마. 당신도 좀 쓰면서 살아. 그래도 이건 나 죽고 나면 당신 요양원비랑 나머진 애들 좀 보태주고. 그 돈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거였다. 생각 좀 해볼게요. 내가 망설이자 박진수는 서두르지 않았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큰 돈인데. 대신 선착순이라 자리가 금방 찰 수 있어서. 선생님 이름으로라도 우선 예약만 해둘까요? 취소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립니다. 거기서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야 했다. 이거 진짜 시에서 하는 거 맞죠? 구청이랑 계약서라도 보여주세요. 그런데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이 정도로 성실하게 우리를 챙겨주던 사람이 설마 나쁜 마음 먹었겠어? 세상에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그렇게 흔하겠어? 몇 달 뒤 나는 결국 땅을 정리하고 예금을 깨서 박진수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2억 3천만 원. 경로당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 5천, 1억, 많게는 1억 5천까지 넣었다. 다 합치면 5억이 훌쩍 넘는 돈이었다. 계좌 이체를 마친 날 박진수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노후는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이 돈을 나쁜 데 쓰면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그 말에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네가 우리 효자지 뭐. 그때가 우리 둘이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사라졌다. 처음엔 연락이 조금 늦어지기 시작했다. 전화하면 지금 회의 중이라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릴게요. 지금 구청 쪽이랑 미팅이 있어서요 같은 답이 돌아왔다. 카카오톡 답장도 점점 늦어졌다. 그러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뛰어 들어왔다. 박 팀장님 회사에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래. 센터도 폐업했다고 나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속이 싸늘해졌다. 그날 오후 우리는 몇몇 할머니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그가 말하던 센터 주소로 찾아갔다.
간판은 이미 떼어져 있었고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옆 사무실 직원이 우리를 보고 말했다. 아, 그 사무실이요? 지난달에 벌써 나갔는데요? 급하게 짐 싸고 밤에 이사 가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다. 설마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이미 나도 알고 있었다. 나는 사기를 당했다. 그것도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전형적인 노인 상대 사기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이 마침 들렀다. 내 얼굴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챘는지 다그치기 시작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러셔?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털어놓고 말았다. 내가 땅을 판 이야기, 2억 넘게 계좌로 넘긴 이야기, 요양주택과 연금, 그리고 우리 진수라는 이름까지.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었어? 나한테 한 번만 말해봤어도 내가 다 막았을 거 아니야. 대체 왜 혼자 결정해? 그가 소리를 지르자 나는 작아졌다. 그래, 이게 맞는 말이지.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억울함 같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럼 네가 날 그동안 얼마나 찾아왔냐? 네가 바쁘니까 엄마도 말 조심하게 된 거지. 나도 누군가에게 한 번쯤 기대고 싶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나오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울었다. 며칠 뒤 아들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갔다. 이미 다른 할머니들도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조사실에서 젊은 형사가 물었다. 이분께 돈을 송금하실 때 혹시 위험하다고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네. 잠깐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챙겨줬는데 설마 싶었어요. 나를 진짜 사람 대접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사람 박진수. 이미 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름 바꿔가며 지역만 옮겨 다닌 거예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죄송하지만 아주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보다 더 앞선 감정이 있었다. 참 이상하게도 그럼 그 사람에게도 이런 삶 말고 다른 길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래도 내 생일날 보내준 그 메시지들은 다 연기였던 걸까? 수사는 몇 달이나 걸렸다. 다행히도 박진수는 외국으로 도망치기 전에 검거되었다. 별 다른 수입이 없어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은 돈도 많았고 대부분은 이미 도박과 사치에 쓰였다고 했다.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고작 몇 %뿐이라는 말에 다른 할머니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우리 손주들 등록금 모아둔 건데 내가 바보지 바보야. 나도 이 돈 많은 우리 장례비로 쓰려고 남겨둔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뻐근했다. 이게 다 우리 외로움 때문이구나. 누가 좀 우리 말 들어주고 우리 이름 한번 불러줬다고 평생 모은 돈을 내밀어 버린 거구나. 어느 날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재판의 피해자 진술하시겠어요? 할머니가 느끼신 감정 말씀해 주시면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러겠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날 나는 작은 손가방을 꼭 쥔 채 법정에 앉았다. 피고인석에 선 박진수는 내가 알던 그 말끔한 우리 진수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수혜 안에서 어깨가 더 좁아진 듯했고 고개를 자꾸 숙였다 들었다 했다.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처음에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것 같은 말을 읊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 쪽을 힐끔 보더니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할머님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손편지를 아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우리 아들도 이렇게 살가웠으면 좋겠다고 적어주셨고 어떤 분은 너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덜 외롭다고 써주셨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가 말한 손편지들 중 하나가 바로 내 것이었다. 내가 서툰 글씨로 쓴 편지. 진수씨, 우리 같은 늙은이들 상대한다고 고생이 많지요. 그래도 당신 덕에 나는 요즘 사람 취급받는 기분입니다. 라고 썼던 그 종이. 그는 말을 계속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사기를 치다가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평생을 빚 갚느라 고생하셨죠.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똑같이 살았습니다. 내가 사기친 건 돈이 아니라 할머님들의 마음이란 걸 지금에서야 인정합니다.
그 말에 법정에 앉아있던 할머니들 중 몇몇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눈물이 났다. 그렇다고 그를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의 말이 진심인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잃은 건 단지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믿음, 자존심,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느꼈던 작은 존중까지.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기자가 몇 명 서 있었다. 기자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할머니, 사기꾼에게 5억이나 뜯겼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두 손으로 사기꾼에게 5억을 갖다 바친 할머니 중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려고요. 그 5억은 내가 바보라서만 아니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 마음을 맡길 곳이 없어서 나간 돈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까지 외롭지 않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신문에 실렸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일을 계기로 구청에서 나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 사기 예방 교육 강사를 시키겠다고 연락이 왔다.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어르신들한테 더 와 닿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작은 강연대 앞에 서게 되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지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사기꾼에게 5억을 갖다 바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할머니들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옛날의 나처럼 누군가의 설명을 갈구하는 눈빛으로. 누가 여러분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런 말 해줄 때 참 달콤하지요. 그 말이 우리에겐 돈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그 달콤함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내어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외로웠다는 증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정자야. 너는 사기꾼에게 속은 멍청한 할머니로만 남지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속지 않게 막아주는 할머니가 되자. 잃어버린 5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박진수는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것이다. 그가 진짜로 변할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살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누군가가 다가와 선생님,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외로워서 이 사람 말을 듣는 건 아닌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딸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다. 엄마도 사람이라 누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가끔은 엄마한테 안부 한번 묻고 카톡 이모티콘 한 장이라도 보내라 하고 농담처럼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 문장 뒤에 한 줄을 더 붙이고 싶다.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용해 5억을 뜯어낸 사기꾼. 남자를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기억하려 애쓴 할머니이기도 하다. 그 애씀 덕분에 나는 내 남은 노후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되었으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